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0월의 첫 거래일에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있었지만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미국 정부는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좀 변수가 될까요? 셧다운은 아무도 안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올라간 거 보면 코어위브라는 회사가 메타랑 이제 큰 금액의 또 AI 센터 계약을 맺으면서 결국 반도체주 우리나라 상승을 이끌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네, 돌고 돌아 다시 AI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강앵커님은 셧다운 크게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셧다운이 증시에 미칠 영향? 시장이 일단은 정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뭐 셧다운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이제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소폭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워낙 이제 그 학습 효과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 팽팽하게 이제 밀고 당기다가 마지막에 항상 극적 합의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끝이 났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간 끌다가 결국에는 뭐 그렇게 되지 않겠어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 혹시나 그게 잘 안 되더라도 그러면 금리 인하 하겠지라는 뒤에 기다리는 뒷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여파가 생각보다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는 이제 다들 안심할 때가 항상 좀 조심해야 되는 생각들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과거의 셧다운 때보다는 지금 셧다운 이슈가 있을 때가 미국 증시의 뭐 3대 지수의 밸류에이션도 과거 평균 대비해서 낮은 수준 아니거든요.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소폭 그거보다 좀 높은 수준이고 그러면 금리도 마찬가지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혹시라도 이 이슈가 좀 뭔가 새로운 뭐 변수를 만들어낸다면 단기적인 변동성 정도는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약간의 흔들림이 뭐 나올 정도지 그렇다고 해서 뭐 대세의 흐름을 꺾을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확 살아나면서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치 주춤할 때마다 시장이 밀렸잖아요. 그쵸. 금리 인하 기대치 생겨버리면 또 다시 또 땡겨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그 정도로 약간 지나가는 뭐 단기의 변동성 정도 요인이지 뭐 지금 대세 상승 추세적인 상승을 뭐 꺾을 정도의 요인은 아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전체가 너무 포지티브한 쪽으로만 집중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싶기는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유동성으로 잔치다. 전 세계 M2 통화량 계속 증가하고 맞습니다. 있다. 네, 네. 뭐 갈 곳 없다. 뭐 다른 거 뭐 할 건데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 보통 때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다가 뭔가 터지면서 이렇게 한번 확 내려갔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럴 만한 요인이 지금 보이는 게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항상 인플레이션이죠. 그렇죠. 물가의 상승이라는 부분입니다.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유동성 공급으로 돈잔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나라들이 돈을 많이 찍어내고 있는 채권을 많이 발행해서 유동성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이제 최근에 나온 PC도 그렇고 물가가 엄청나게 뭐 튀는 듯한 흐름은 나오지 않았는데 결국엔 시간을 두고 저희 KB증권의 하우스 뷰로는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물가가 좀 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많이 풀었던 이 유동성을 다시 또 쪼으면서 걷어들여야 되는 타이밍이 올 거고 그렇게 되면 시장은 싫어하겠죠, 주식시장은. 그래서 그때쯤이면 뭐 변수가 생길 텐데 만약에 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튀지 않고 지금처럼 그냥 뭐 무난하게 나오는 흐름이라면 급하게 또 뭐 돈줄을 조일 일은 없으니까 당분간은 먼저 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유동성 파티를 좀 즐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언젠가는 끝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이 파티를 즐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지금 한미 재무당국 간의 이 환율 정책 합의 소식도 오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건 큰 영향은 안 미치는 건가요? 오늘 환율 흐름을 보면 이미 뭐 이 이슈에 대해서는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리나라 환율은 좀 워낙 약세 지금 약간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1,400원 위로 올라가면 그래도 다시 조금 내려오려고 하는 듯한 오늘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당분간 3,500억 달러라는 이란 이슈도 이제 트럼프 입에서 나왔고요. 그럼 결국에는 어쨌든 그게 뭐 그렇게 진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걱정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원화 약세라는 요인은 지금 계속 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화가 언제든지 튈 수 있는. 그래서 쉽게 강세로 가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화 약세가 당분간은 좀 있을 수 있다, 달러 대비해서.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내수주를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내수주는. 그러면 원화 약세에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쪽, 숫자가 거기에 유리할 수 있는 수출주 중심으로 그러면 보시는 게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울 때 맞는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원화가 또 약세가 될 때 우리가 이제 외국인 수급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외국인 네. 수급은 계속 또 사고 들어오잖아요. 있죠. 네, 그게 이제 독특한 자금의 흐름 때문인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외국인 자금 중에는 조금 패시브적인 자금이 있고요. 좀 공격적으로 하는 액티브 자금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자금에 들어오는 성격들을 보면 패시브는 잘 안 들어오고 있고 액티브가 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액티브는 시장 전체를 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반도체 한국에는 반도체 괜찮아 보여. 그럼 반도체 섹터를 사고 그 안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섹터를 골라서 사는 자금이 액티브 자금인데 워낙 패시브 자금이 주춤하다 보니까 요즘은 액티브의 영향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액티브는 환에서 조금 깨지더라도 별로 걱정 안 합니다. 반도체에서 많이 먹을 거니까. 네, 그래서 그걸 액티브 자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그런 액티브 자금들이 들어왔었고요. 그들이 선택했던 업종이 그때도 반도체, IT 하드웨어, 산업재였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오는 자금들도 IT 하드웨어, 반도체, 산업재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액티브 자금들이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의 자금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 사고 있는 업종이 추석 이후에도 연속성을 가지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대형주를 맞습니다. 사야 되는 네, 거네요. 네, 그러면 네. 종목으로만 본다고 네, 치면. 섹터로 말씀드리면 반도체. 방금 말씀하셨던 반도체, 그다음에 일부 IT 하드웨어 쪽, 이제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뭐 우리 PCB 기판 관련된 이런 기업들도 오늘 보시면 움직임이 좋고요. 그다음에 산업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조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제 강했던 방산 같은 섹터가 산업재 섹터고 일부 이제 소비재 섹터가 괜찮은데요. 소비재는 내수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중국보다 미국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화가 약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을 때 화장품에 약간 가격적인 경쟁력 메리트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일부 이제 소비재 쪽에서는 화장품 정도가 그래도 이제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이런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대형주 얘기 잠깐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결국 3분기 되면서 실적 발표가 결국은 답안지를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럼 예. 수출 잘 되니까 그냥 잘 나올 거다 이렇게 기대하면 되나요? 실적은? 그렇죠. 네. 우리가 실적 그 회사의 매출은요 P 곱하기 Q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원화가 약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때문에 Q는 지금 좀 잘 나오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게 또다시 이제 반도체에서도 우리가 쇼티지라는 키워드가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한때 쇼티지라는 용어가 많이 나왔던 쪽이 전력기기 쪽 그리고 조선 같은 쪽도 배를 만들고 싶어하는 수요는 많은데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네. 중국은 배제되네. 그것 때문에 이제 괜찮았는데 이제는 반도체에서도 약간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최근에 반도체 업계에서 이렇게 뭐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세미나를 해보면 오픈 오더라는 부분이 상당히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엔비디아가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한테 오픈 오더로 계약을 한다라는 건데 그냥 수량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확보만 해줘. 가격은 백지로 그냥 언제든지 우리가 올라가는 대로 가격은 올려줄 테니까 수량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제발 좀 줘라고 해서 오픈 오더식으로 계약을 요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Q도 좋은데 이제는 P까지 좋아지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사실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3분기 실적이 아마 반도체를 중심으로 조선도 이제 환율 약세 구간에서 좀 나쁘지 않고요. 이런 기업들이 3분기, 4분기에 우리나라 실적을 EPS를 밀어 올리면서 증시가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뭐 셧다운이라든지 이런 외부 변수를 제외하면 연말로 갈수록 더
강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상반기에 우리나라가 주가가 오른 이유는 EPS는 별로 안 움직였습니다. PER이라는 멀티플이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움직였다면 하반기에 지금 11배에서 멀티플이 더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다면 이제는 반도체, 조선 뭐 이런 업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실적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호전주가 추석 이후에는 이제 시장의 관심을 아마 집중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 지금 오늘만 봐도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달리니까 네. 시장이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좀 너무 급하게 올라오는 상황은 아닌가 그 생각도 들거든요. 급하게 오르면 항상 체하기 마련이죠. 걱정돼서. 네, 우리가 급하게 먹으면 체하기 마련이고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저희처럼 이제 뭐 증권사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천천히 올라가야 좀 할 말도 좀 있고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단기간에 이렇게 확 뽑아버리면 사실은 좀 괜찮은 업종들이 점점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좀 쉽지 않은데 근데 하이닉스 같은 케이스도 그래요. 많이 오른 거를 제외하면 사실은 악재가 별로 안 보이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그래서 하이닉스 빠지면 사야지 했는데 이번에도 왜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아주 잠깐. 네, 잠깐 한 4, 5% 빠졌다가 기회를 안 순식간에 줘서. 지금 올려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제 생각에는 발은 담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반도체를 포트폴리오에 예를 들어서 한 30% 담고 싶었어. 근데 그거를 한 방에 30%다 담으려면 지금 타이밍이 애매하거든요. 그러면 30% 중에 한 3분의 1은 좀 담아놓고 혹시라도 외부 변수로 인해서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 한 두세 번 또 나머지 물량을 나눠 담아야지 이거를 내가 원하는 가격에 기다렸다가 받으려 했다가는 반도체 그렇게 기회가 안 올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있어 보이는 정도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혹시라도 아직까지 안 담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일부는 좀 담아놓고 추석 연휴를 이후에 또 한번 흐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는 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실적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요즘 드는 생각은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다 같이 생각해서 미리 다 샀다가 실적 발표가 되면서 좋게 발표되면 세론하는 거 맞죠. 아닌가? 네. 이런 느낌도 되게 많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와, 세론을 사실은 판단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어렵죠. 세론이 나올 때도 있고 또 안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그쵸. 사실은 되게 혼란스러운 게 많은데 방금 이제 우리 또 앵커님께서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를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어느 정도 목에 차면요. 그때 이미 기대감을 다 좀 올라오죠. 반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론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우리가 반도체는 좀 경기 민감 업종이기 때문에 PBR이라는 이 밴드를 가지고 안 좋을 때 뭐 한 1배에서 좋을 때는 한 2배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그러면 몇 배 정도에 와 있냐면 이제 한 1.3, 4배 정도에 있고요. 역사적인 밴드의 상단은 한 1.8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3분기 실적이 이제 10조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근데 10조보다 더 나와서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도 지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주가가 아직까지 역사적인 고점 대비해서 폭이 아직 좀 남아 있다면 세론보다는 혹시라도 세론이 나오면 받아야 되는 된다. 세론이고 오히려 뭐 지금 같은 메모리 여팡이 내년도에는 더 쇼티지로 슈퍼 사이클 이야기도 나오는 구간이라면 한 역사적인 밴드 상단인 1.8배 정도까지는 좀 진득하게 한번 기다려 보거나 아니면 세론이 나오면 물량을 좀 더 받는 뭐 그런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정말 반도체 발을 담그고 싶은데 네. 만약에 지금 못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부담스러우니까 반도체 소부장으로 한번 해볼까라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탄력은 반도체 소부장이 더 있죠. 삼성전자 한 2% 오늘 오를 때 이 반도체 기판 관련된 기업들 보시면 한 5%, 10%씩 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반도체 대형주가 조금 아직까지 못 샀다면 좀 탄력적인 거 원한다면 사실은 소부장이 괜찮긴 한데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빠질 때는 삼성전자보다 한 2배, 3배는 더 빠지는 게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기 때문에 나의 투자의 성향을 좀 잘 파악을 하고 대형주가 그래도 내한테는 맞는다 싶으면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를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는 좀 성향이 그래도 좀 공격적인 심장,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반도체 소부장을 들어가는 게 맞는데 지금 메모리 업황이 돌고 있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면 메모리 업황에서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뭐 심텍이라든지 이런 기판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2020년, 2021년도 고점 대비해서 보면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올라가고 바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사이클이 내년도까지 좋은 사이클로 간다면 2020년, 2021년 고점까지는 충분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룸은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반도체 기판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도 AI 데이터 센터 서버 쪽으로 들어가는 게 뭐 FC, BGA 같은 이런 기판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여팡이 서서히 좀 좋아지는 부분을 감안하면 뭐 반도체 소부자문 쪽에 기판주들 보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면 저거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겠어 네. 라고 하면서 배당주나 사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연말 배당주 투자 맨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배당주 샀다가 맨날 본전이잖아요. 네. 배당 그거 조금 받고 그러고 나서 또 배당락 한다고 떨어지고 근데도 배당주가 이제 연말이 되니까 슬슬 얘기가 나오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럴 때는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들이 다 말할 때. 네네네. 지금 앵커님이 이런 질문 하실 때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보통 배당주는 남들이 관심 없고 소외돼 있을 때 보는 게 맞고 적어도 상반기에 소외돼 있을 때 샀다가 하반기에 9월달, 10월달 이제 배당 투자해야 된다고 신문에 나오고 우리 같은 방송에서 약간씩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배당을 보고 산 분들한테는 자본 차익이 이미 꽤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금씩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대신에 이제 4분기에 우리나라에는 정책 모멘텀이 지금 좀 기다리고 있죠. 첫 번째는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된 이러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약간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아니고요. 이미 그런 부분들이 국회에 11월 달, 10월 달에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좀 이미 올라와 있어서 배당 수익률이 3%대이거나 이미 그 밑으로 이제 룸이 작아진 기업들은 굳이 배당을 가지고 뭐 먹을 게 저는 크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돌고 돌아 다시 반도체. 뭐 반도체라든지 저는 조선도 최근에 좀 꽤 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조선이 신 이유가 그 발주가 요즘 주춤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실은 기다렸던 발주는 LNG선인데요. LNG선의 발주가 지금 주춤하는 바람에 조선주들이 기간 조정을 보였는데 최근에 서서히 이제 한두 개씩 발주가 나오기 시작했고 추가적으로 더 발주 기대감도 있고요. 내년에 우리나라가 수주받을 게 거의 60척에서 70척 정도가 되는 사이클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히려 다들 반도체에 쏠려 있을 때 조선이 기간 조정이 좀 이렇게 행보한다면 조선주의 LNG 관련된 기업들을 저는 담아보는 게 오히려 괜찮고 배당주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팀장님은 확실히 지금 남들 다 보는 거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방송 봤는데 네. 지금 아무도 안 보는 석유화학을 보시더라고요. 아, 네네네. 워런 버핏과 지금 배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버핏도 지금 옥시덴탈 자회사 뭐 매입한다 뭐 이런 네네네. 이야기들 나오던데. 네. 석유학을 보는 이유는 이 그 유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유가가 지금 60달러 초반에서 65달러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정유회사들이 괜찮습니다. 유가가 위아래로 크게 변동을 안 하면요. 재고자산 손실도 크게 안 나고 그렇다고 재고자산 이익도 크게 안 나지만 그래도 지금 정제 마진이 꽤 괜찮은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에너지 정유 시설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런 이러한 이벤트들로 인해서 미국의 정유사들 주가가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안 오른 거를 보시는 분들이거나 찾고 싶으면 S-오일 같은 정유주들이 지금 좀 눌려 있기 때문에 PBR 역사적으로 완전 바닥에 있습니다. 근데 조금 무겁고 지루할 수는 있죠. 근데 그런 쪽도 저는 뭐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네이버, 두나무 이제 수합 주식하는 것들 때문에 이슈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두나무도 비상장 주식이긴 한데 거래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신고가 다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얼마만큼의 네이버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주가가 또 보여준 것 같은데요. 다 반진가요? 5% 마이너스? 오늘 한 5% 정도 빠졌던 것 같은데요. 네. 네. 기대감이 한 3일 정도 간 것 같습니다. 네, 간 것 같고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거의 뭐 상승폭의 절반 정도를 지금 반납을 한 것 같은데 이번에 나오고 있는 이 이슈의 가장 좀 수혜는 저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비상장인 두나무가 저는 오히려 조금 더 강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비상장인 기업을 이렇게 뭔가 좀
합병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상장 기사 회사들끼리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는. 그래서 너무 단기간에 기대감을 땡겨 놓으면 사실은 시간이 길어지면 이것도 잊혀지는 부분들이 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빨리 조정이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증권사들이 최근에 이익이 괜찮습니다. 증권사는 시장이 좋아지면 거기에서 왜 매매하는 일어나니까. 수수료 수익, 그다음에 또 신용 쓰시는 분들의 이자 수익 이런 부분들을 따박따박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라는 회사를 앞으로 붙이게 되면 거기 요즘 뭐 우리 젊은 친구분들이 매매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권사보다 돈을 잘 버는 거래소도 있을 정도로 그러면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이제 붙는 거고요. 이거는 증권사 하나를 붙인다라고 쉽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광고라든지 이커머스는 경기가 사실은 좋아야 그쪽에서 돈을 많이 버는데 내수 경기가 안 좋으면 거기가 성장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성장 모멘텀을 하나 붙이는데 이 과정이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급등했을 때 제가 봤을 때 따라가는 거는 조금 뭐 불필요하고 다시 또 뭐 눌림목 나오겠죠. 그럴 때 또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좀 천천히 관심 두시는 게 네이버도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보통 이제 네이버 두나무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이제 거버넌스 이슈, 네, 이제 네, 네. 이장이 이제 신세대한테 넘겨준다라는 이슈도 나오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걸로 비즈니스에서 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네. 완전 메이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밀어붙이는 것 네네. 같은데 코인이나 아니면 이런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이제 저는 히트를 칠지는 그죠. 지금으로서는 좀 가늠이 솔직히 잘 안 되고요. 이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거래도 많이 되고 있고 결제 수단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 어쨌든 기축 통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미국 국채를 이제 담보를 맡게 되고 뭐 글로벌리 수요는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에는 내수 쪽 용 아닐까요? 그죠? 그러면 이게 한계가 저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정부에서는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에 왜 소비 쿠폰 막 정부에서 나눠줬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뭔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좀 이제 돈을 이렇게 좀 주는 걸 원하실 텐데 그러면 채권을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더 거둘 수는 없거든요. 싫어하잖아요. 저항이 있고. 그러면 채권을 많이 발행할 텐데 그 채권을 안정적으로 뭔가 좀 방어를 하고 수요를 만들어내려면 결국은 채권 기반의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정부도 가야 되는 방향일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활성화될지를 사실은 제가 거기까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서 거기에서 뭔가 투자 포인트를 우리나라에서 국내에 관련된 테마주를 찾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쪽은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쪽은 괜찮은데요? 네, 그쪽은 괜찮게 근데 보고 요즘 있습니다. 되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쉬고 전부 있죠. 다 나쁘잖아요. 네. 되게 다 빠지고 제 있어요. 생각에는 너무 다 금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그렇고 미국 국채도 싫고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자산들을 다 싫은 분들은 그냥 금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은 나중에 혹시 모르게 오게 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또 방어할 수 있는 수단도 되고요. 뭐 중국이나 러시아 이들 국가들도 지금 다 그냥 금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는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비트코인도 뭐 조금 주춤하고 다들 금으로 가고 있는데 금이 온스당 뭐 한 4,000달러 뚫고 계속해서 가는 그런 그림이 당분간은 좀 나타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금이 더 갈 것 같으세요? 네, 금은 뭐 지금 분위기로는 저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 관련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도 저는 계속 관심 있게 보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네, 당분간은 뭐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왜냐하면 달러도 채권이라든지 달러의 이 신뢰가 약간 흔들리는 구간이고 아무도 지금 미국 국채에 대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그림들이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은 계속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거 뻥 터지면 다시 달러 그냥 쭉 간다 그러고 다시 또 갑자기 달러야 이러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 뭐 이 분위기를 보면 전쟁도 쉽게 저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도 사실은 저는 되게 여전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조방원이 좀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 쪽에 쏠림이 생기고 있는데 반도체가 쉬면 사실은 요즘 한 번씩 조방원들이 한 번씩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바벨 전략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너무 한쪽만 가지고 있기보다는 반도체가 달릴 때 조방원이 좀 쉬고 있다면 오히려 쉬고 있는 것들을 좀 싸게 사고 그걸 타이밍으로 네, 삼아서. 만약에 조방원이 또 가고 반도체가 만약에 쉬는 타이밍이면 그때 반도체 없는 분들은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너무 한쪽에 극단적인 쏠림보다는 이 양쪽을 저는 바벨 전략으로 같이 좀 가지고 가야 되는 지금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조방원은 그래도 조정받을 때 저는 조금씩 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트럼프가 이제 화이저 관련해서 미국에다 공장 짓고 그다음에 내가 하는 대로 약값 반값 하고 이러니까 이제 내가 너 풀어줄게 뭐 이런 걸 했잖아요. 관세를, 관세를 네. 풀어줄게. 네. 이러면서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종목들은 그런 거에 영향을 받나요? 안 받나요? 아침에는 되게 강하게 출발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어쨌든 그 한 섹터가 시세가 상당히 강하면 우리나라의 피어 섹터는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미국 바이오 섹터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헬스케어 섹터가 우리 출발은 괜찮았습니다. 출발은 괜찮은데 마지막에는 조금 희비가 약간 엇갈렸던 것 같아요. 끝까지 근데 에너지를 유지한 종목은 리가캠 바이오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은 끝까지 이제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 두 기업의 특징은 신약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파이프라인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제약이 아니라 신약에 대해서는 어쨌든 관세와 관련해서는 좀 무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은 조금 애매하다는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신약은 뭐 에로 같은 이런 라이센스 아웃 같은 기술 수출이 있더라도 이거는 뭐 관세하고 영향이 없다 보니까 4분기에 기술 수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쪽으로는 끝까지 분위기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뭐 아침 출발할 때보다는 약간 어수선하게 제약 바이오는 끝난 것 같아서 그러면 당분간은 제 생각에는 굳이 그렇게 뭐 헷갈리는 부분보다는 확실하게 4분기에 뭔가 기술 수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뭐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그리고 뭐 올릭스라든지 올릭스? 뭐 이런 겹들 쪽으로 좀 압축을 할 필요가 있고 대신에 알테오젠이라는 우리 코스닥의 바이오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네. 크게 뭐 흔들리지 않고 지금처럼 양호한 흐름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이 조금 밀렸다가 다시 주관사 성장하면서 이제 속도를 내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알테오젠이 지금 수준을 그대로 좀 유지해 준다라면 나머지 신약 뭐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는 제약 바이오한테는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좀 잡아줄 것 같고 물가가 생각보다 크게 튀지 않는다라면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시장이 계속 지금은 아직은 살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뒤로 후퇴되거나 뭐 밀리지 않는다라면 그래도 금리 인하에서는 가장 우리가 상관관계에서 수혜를 보는 섹터는 또 제약 바이오를 빼고는 뭐 볼 수 없기 때문에 뭐 신약 관련된 뭐 파이프라인 똘똘한 기업들은 그래도 좀 볼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증시에 대비했던 명인제약은 신약 기대감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신규 상장에 대한 반응이었던 걸까요? 오늘 110%대 상승 마감했던 아, 네, 뭐 상승을 했는데 그 명인제약 같은 경우가 저희 KB증권에서 이렇게 또 네. 주관사였어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한 코멘트는 할 수가 없겠네요. 네, 이게 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네.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가 좀 긴 연휴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연휴 이후에 또 국내 증시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될지 또 어떤 식으로 투자자분들 대응하시면 좋을지 좀 코멘트 좀 들어볼까요? 이제 내일 하루 남아가지고요. 네. 그럼 내일 이제 파느냐 아니면 그쵸. 들고 가느냐 네. 이 부분인데 저는 급하게 나와야 되는 매물은 어제로 일단락 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내일까지 뭔가 찾고 싶은 자금이 있었다면 어제까지 팔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신용 최근에 코스닥에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신용도 우리가 추석 연휴 동안 쉴 때도 그 일수가 이자는 내죠. 카운트가 다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싫잖아요. 거래도 안 되는데 그러면 그걸 피하려면 어제같이 좀 비중을 줄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매물이 어제까지 어느 정도 일단락 된 거거든요. 그런 급한 매물이 나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굳이 크게 뭐 비중을 안 줄이신 분들은 추석 연휴 이후에 흐름을 한번 보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아서 홀드 하시고 그 대신에 내일 급하게 뭔가 더 담지는 마시고 네, 비중을 유지한 채 추석 연휴를 맞이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유로운 추석 한가위 연휴를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